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둔 60대 엄마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겪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사연을 써보아요. 저는 반백년을 살면서 나름 무탈한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말년까지도 쭉 그대로만 살다 가면 좋겠다고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참 사람 앞길 함부로 예측 못한다지만 하마터면 나이 먹고 큰 수렁에 빠져 살 뻔했지 뭡니까. 제가 지금 적어볼 이야기는 사랑하는 제 딸 얘기입니다. 제 딸 일이 곧 제 일이기도 해서 제가 저와 딸을 위해서 어떠한 사투를 벌여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고작 10년 만에 남편을 사고로 일찍 잃고 딸과 둘이 지내왔습니다. 30여 년을 둘이서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죠. 그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도 살림 열심히 하고 알뜰하게 아끼고 살면서 우리 식구끼리 행복해보고자 노력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제 안의 모든 의지가 팍 죽어버려 앞날이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당연하게 버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또 제가 글도 가나다라 쓰는 것 말고는 잘 못했고 공부도 한번 배워본 적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자니 자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만큼은 저처럼 공부 못해서 바보로 살면 안 되니까 무작정 있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방바닥 닦아주고 밥 해주면서 어렵게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고비는 아니었어요. 기운 가세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였고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아빠 잃은 딸의 공허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버티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또 우리 집 기둥이 무너져서 더 어려워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제 딸 또한 절대 굴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았는지 말썽 안 부리고 올바르게 자라줬고 좋은 대학을 가 번듯한 호텔리어가 되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열심히 살아내니까 우리 가정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딸의 존재가 늘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딸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줘서 그런지 딸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잘 못 봤더라도 다음에 잘 보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공부를 하더라고요. 딸 또한 저 때문에 좋은 영향 많이 받았다고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달려온 고생이 싹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은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저 혼자 고생하는 걸 싫어하던 녀석이었기에 딸은 그저 돈 벌어서 보탬이 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끝까지 딸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돈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만 고생하는 걸 두고 보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딸이 얼마나 기특한 아이인지 느껴지시죠? 그래도 딸 덕분에 제가 굳은 일을 좀 줄일 수는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남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남편을 닮아서 미모가 좀 출중한 편이었는데요. 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쁜 우리 딸한테 이상한 놈들이 들러붙지 않을까 엄마로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대학교 가는 것도 노심초사했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TV에 보면 나쁜 마음 먹은 총각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라면 딸의 짝이 될 남자가 무척 걱정되고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딸 귀찮게 티를 내진 않았고 그저
사람 조심하라는 말만 한 번씩 던져줬어요. 정도를 지키면서 한다는 게 저도 좀 잔소리를 했던 건지 딸이 저더러 걱정도사라고 하더군요. 너무 장걱정이 많다고 제발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데 딸이 그렇게 지적을 해줄 때면 저도 아차 싶어서 주춤거리게 돼요. 어쨌든 우리 딸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 딸이 어디 가서 사고치는 타입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야무져도 20대 딸이 사랑 앞에선 풋내기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망각했어요. 나이를 다 먹고도 실수를 하는 게 사랑인데 어린 청춘이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고 남자를 가려 만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딸은 취업하자마자 남자를 사귀더니 1년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그 남자를 소개해 줬어요. 듣자 하니 남자는 승무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딸이 일하는 호텔에 자주 묵는다고 합니다. 오가다가 마주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대화도 조금씩 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해서 시작된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우 1년 사귀어 놓고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한 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나이는 26살이었고 남자의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저는 우리 딸이 나이 30살 넘으면 결혼시키고 싶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야 26살이면 홍기가 꽉 찼다고 하지 요즘 세상에 26살 아가씨들이 어디 결혼에 쫓기는 입장입니까? 그러나 저는 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를 소개하는 딸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정말 괜찮은 놈입니다. 여태 일해서 모은 돈도 좀 있고 절대 주연이 힘들게 안 할 자신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둘이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니? 지금만 봐도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느껴져. 그러니 그런 부탁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결혼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곧 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제 곁에서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어른이 된 딸까지 제가 통제권을 주고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는 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우리 딸을 혹시 시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사부인도 저처럼 바깥 양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던지라 우리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줬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딸의 결혼이 안심이 되었어요. 비슷한 가정 환경의 집안과 연을 맺는 거니까 저의 딸이 상처받을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마음이 참 예쁜 한 쌍이었는데요. 결혼한 뒤에 서로 이 집에 살아야 되네, 저 집에 살아야 되네 의논하면서 마음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사부인도 애들이 분가하길 원해서 합가를 일찍부터 거절했습니다. 사위랑 딸은 저랑 사부인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걸 걱정했지만 외롭다고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건 사부인도 생각이 똑같았던 건지 그저 둘이서 잘만 지내달라고 해줬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게 영 마음에 걸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느낄만도 할 것 같아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짧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딸의 인생을 언제까지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까? 정말 괜찮아서 딸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딸은 기어코 제게 어떤 걸 제안하고 말았어요. 엄마, 한글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학원 끊어줄 테니까 다녀. 나 없다고 집에서만 있을 생각 말고. 나다니면서 운동 삼아 좀 걷기도 하고. 알겠지? 아유, 학원은 무슨 학원. 남사스럽게 다 늙은 사람이 공부해서 어디다 쓰겠어.
너 힘들게 버는 돈인데 괜한 곳에 쓸 생각 말고 적금이라도 하나 더 넣을 생각을 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내가 엄마를 모를까봐? 엄마 나 엄청 좋아하잖아. 나 없으면 보고 싶어서 끙끙 앓을 거면서.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젠 엄마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라고.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즐길 거 많아졌어. 결국 딸은 제게 학원을 등록해줬습니다. 그곳은 저 같은 또래의 어른들이 많은 학원이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이왕 등록을 해버렸으니 돈이 아까워서 하루 이틀 꼬박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알차서 생활이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살던 딸이 없어서 공허하기도 했는데 학원 숙제하느라 바빠서 그 공허함도 상당히 빨리 사라졌고요. 그래서 딸에게 그 다음 달 학원 수강도 좀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굳이 딸한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자로 가능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은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걸까봐 생각 많이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학원에서 더 많이 배워서 진화로 말하는 것만큼은 문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딸은 제가 무언가 다른 목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리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배우고 싶은 공부가 또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자식한테는 주고만 싶지 받는 건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때마다 인생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명문대학원의 한국어 교육과를 나온 베트남 사람입니다. 처음엔 보고 외국인이 있어서 당황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외국인이 어쩜 그리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하는지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처럼 선생님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젊은 여성이라 다들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한국 반찬과 생필품을 많이 챙겨다 줬거든요. 선생님이 굉장히 상냥한 아가씨여서 베트남 간식도 만들어서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하나하나 숙제도 꼼꼼히 봐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타국에서 왔다고 해도 선생님과 제 딸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아닌 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딸 저 딸 챙기느라 바빴음에도 외롭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닌 제2의 인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혼자인데도 무난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 무탈한 세월이 한 1년 반 정도가 더 지났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다름 아닌 임신 소식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만끽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학원을 빼고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위랑 같이 저녁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혼자 있을 사부인이 생각나서 사부인도 불렀어요. 오랜만에 뭉친 저희는 사위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보통 사돈끼리는 결혼식하고 나면 만날 일도 없다는데 저는 저와 같은 사정을 갖고 있는 사부인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에게 더 다가갔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취미도 추천해주고 주변에 공방이나 공부하는 곳 있으면 다녀보라고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딸이 시켜줘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제야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사는 기분이더라고요. 사부인도 자식 때문에 용쓰고만 살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봐요. 아유, 무슨요. 그런 것도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영 마음이 불편해서 못할 것 같아요. 노후에는 홀로 마음껏 쉬면서 빈둥거리고도 싶네요.
그때마다 사부인은 낯을 많이 가려서 그저 혼자 집에서 영화 보고 TV 보는 게 편하다고 제 말에 호호 웃기만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성격 차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딸의 임신은 모든 식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딸이 출산을 하고 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좋은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사위가 사부인 먼저 데려다주고 저까지 집에 태워주었습니다. 사위랑 딸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나중에 내려야 돼서 뒷좌석에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만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은연중에 고개를 돌렸다가 앞좌석 수납 공간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웬 책자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눈길도 뗄 수 있는 건데 어떠한 문구 때문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별 생각 없이 본 것이었는데 보육원이라는 문구가 제 머리를 뒤죽박죽 흔들어 놓더라고요. 보육원? 사위한테 보육원 책자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번 꺼내서 표지를 자세히 봤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받았나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위치가 제주도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책자를 그냥 받았다고 해도 금방 지역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표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집에 도달해버려서 저도 모르게 그 책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어쩌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서둘러 딸과 사위에게 조심히 가라고 인사한 뒤 집에 들어와 보육원 책자를 다시 펴봤어요. 가장 뒤편에는 명함 하나가 꽂혀 있었는데 그 보육원 원장의 연락처인 듯 했습니다. 보통 책자를 홍보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명함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직접 이 보육원에 찾아간 거면 몰라. 다른 사람이 사위차에 탔다가 이걸 두고 내린 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 선에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마음속에 박힌 찝찝함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아까 봤던 명함 연락처로 전화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속에서 꾸물거렸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렸어요. 다 늦은 밤에 그 보육원으로 전화를 해봤죠. 시간이 밤 10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보육원은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붙어 있으니 전화를 안 받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역시나 상대 쪽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신호음이 끊기자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려서 저는 순간 사위 이름을 얘기해버렸습니다. 저 송태웅 씨 말 전에 듣고 전화합니다. 여기로 전화해보면 된다길래. 아람이 아버님이요? 아직 아람이 만나는 날 아닌데 어떤 일로 연락하셨어요? 아람이도 지금은 잘 준비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을 거예요. 급한 일이면 아람이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처음 듣는 이름에 그렇잖아도 당황스러워 어렵게 입을 떼던 입술이 더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말을 듣자니 아람이란 그 이름은 아이의 것인 듯 했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넘어왔어요. 더 시간 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고 내가 연락한 걸 절대 아이 아빠한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머릿속에서 혼란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보육원 선생님은 제 사위 이름을 듣고 누군가의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직 제 딸 뱃속에 있는 손주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사위가 누군가의 아버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제 사위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엄청난 사실을 저 혼자 알아버린 것 같아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인 건지 빠릿빠릿하게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전화했을 때 보육원 선생님이 우리 사위가 아직 그 아이를 만날 날이 아닌데 왜 전화했냐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사위가 그 보육원에 아람이란 아이를 만나러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혹시 후원을 하는 아이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후원자를 부를 때 그 아이의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뭘 아는 게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당장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딸뿐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있는 딸에게는 안정 때문이라도 더더욱 알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말 때문에 사위와 딸이 다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밤새 고심하다가 학원 갔을 때 수업 마치고 선생님께 따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후원자가 생기면 간혹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위를 의심할 뻔했어요. 오히려 사위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안 밝히고 몰래 선행하고 있었는지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 마음 놓고 우리 딸의 출산일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방심을 해버린 사이 저는 딸 출산 후 2개월 뒤에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된 사위 때문에 제가 딸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기로 했었어요. 겨우 이틀 밤 자는 건데도 딸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렇듯 가는 김에 딸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 집을 갔습니다. 그때 딸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제주도 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네. 갑자기 웬 제주도냐니까 어머님도 제주도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라더라고. 딸은 제 의견을 듣고 결정할 생각이었는지 저보고도 제주도에 같이 가서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주도란 단어에만 꽂혔어요. 문득 제주도 보육원에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주도 보육원에 있는 아람이란 아이 때문인가 싶은 직감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딸에게 제주도 보육원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먼 타지로 후원을 하는 거라면 사부인이나 저는 몰라도 마누라인 딸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송서방이 제주도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한 적 없어? 제주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닌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당황스럽게도 딸도 사위가 후원이나 보육원 방문하는 걸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한동안 묵혀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기어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사위랑 연애를 할 때도 보육원 얘기하는 건 못 들어봤다고 했어요. 적어도 부부끼리는 후원 사실을 알렸을 줄 알았는데 딸까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다면 아무래도 후원은 아닌 듯 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지난날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람이 아버지라고 했던 보육원 선생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다음날 딸에게 학원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고 제주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로 그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외부인이라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사위 이름을 댔고 지난번에 아람이 때문에 전화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제야 거기 선생님들이 저를 아는 채 해주었어요. 아람이랑 어떤 관계냐고 묻는 선생님들 말에 저는 내가 누군지, 내 사정이 어떤지, 사위랑 무슨 관계인지 먼저 밝힌 뒤 아람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서로서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람이 아버님 곧 오실 거예요. 물어보시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 아람이 아버님 허락 없이 함부로 대답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요. 제 상황 들으셨으니까 사위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놈 내 사위라고요. 나도 모르는 손주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쩌면 아람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요. 제가 사정하면서 조르자 선생님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고 제게 사위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람이란 아이는 사위의 아들이 맞다고 했어요. 아람이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고 아람이 엄마 되는 사람은 외국인인데 애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했어요. 아람이 엄마랑 사위는 직업이 똑같아서 오다 가다 잘 마주쳤던 사이였는데 그게 인연으로 발전되어 애까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엄마 잃은 아들을 혼자서 내버려 두기가 좀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웬 듣도 보도 못했던 사정이라 저는 충격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느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머지않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위랑 직업이 똑같았다. 오다 가다 많이 마주친 인연 때문에 사귀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커플? 그 사이에서 아들을 가졌었다. 이 사실은 전부 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의 스토리와 흡사했어요. 얘기를 듣는 도중에도 얘기가 끝난 후에도 왜 학원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저는 사위가 곧 온다는 말에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역시나 선생님들께는 비밀 보장을 부탁했고 보육원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곤 제발 아니길 바랬던 우리 사위를 목격해버렸죠. 사위가 보육원으로 들어가자 남자아이로 보이는 꼬마애가 뛰어와서 사위를 덥석 안아주는데 분명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한 타임 늦게 나타난 사부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위가 몰래 애 갖고 있다는 걸 사부인도 다 안다는 소리가 돼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식구인 줄 알았는데 감히 나랑 딸한테 사기를 치고 결혼을 진행하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확실한 장면만 휴대폰에 담고서 더 보지도 못하고 바로 서울로 날아갔어요. 그리곤 혼자 있는 딸 집에 가서 얼른 딸한테 짐 챙기라고 일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딸은 계속 저한테 왜 그러냐고 보채면서 짐도 안 싸고 손 놓고 있길래 결국 그 자리에서 다 말해주었습니다. 송서방한테 애가 있대. 사부인도 다 알고 있었더라. 어떻게 우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니? 애 엄마 되는 사람도 멀쩡히 살아있던데 기가 차서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뭘 잘못 알았겠지. 엄마 학원 다녀온 거 아니었어? 갑자기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제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딸에게 저는 제주도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제 폰을 아사가 몇 번이고 재생해서 확인하던 딸도 저처럼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우길 수도 없게 동영상 찍힌 날짜부터 영상 파일에 제주도라고 뜨는 위치까지 그리고 사위 얼굴과 사부인 얼굴까지 똑똑히 보이자 딸은 아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나 상냥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자 착한 선생님한테 몹쓸 짓을 했을 사위놈이 더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에게 사위 이름을 대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혹시 애아빠 이름이 송태웅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제 예측이 맞아서 정말 기가 차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선생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새끼가 자기 앞날에 우리 아기 존재가 방해된다고 훔쳐갔어요.
제가 그 새끼 조지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울면서 제게 하소연하던 선생님은 울음을 진정하자마자 분노를 표하면서 당장 우리 사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만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 먼저 만나고 싶다 했어요. 저더러 혹시 애가 어딨는지도 아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보육원 주소랑 연락처 알려줬고 아람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면서 또 한참 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우리 딸처럼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는 20대였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들었는데 타국에서 고생하는 선생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집으로 복귀를 했는지 집에 딸이 없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티나게 부재중이 찍힌 후에야 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사위 목소리가 아주 가식투성이더라고요. 그것에 더 성질난 딸이 하루 동안 사위에게 하고 싶던 말을 참았던 걸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 어떻게 애가 있으면서 그걸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라까지 죽었다고 뻥치고 애까지 보육원에 버려? 나한테 제주도 가자고 한 것도 그 애 때문이지? 내가 몰랐으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 심지어 어머님까지 한패라며? 여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앞뒤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애라니.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그 동영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한테 방금 날린 동영상 있지? 전화 끊고 그거 본 뒤에 변명 제대로 생각해서 다시 연락해. 딸은 그대로 사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이 제 폰에 있는 동영상을 받아 가서 통화 도중에 사위한테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화가 바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사위가 딸 말대로 제대로 된 변명이라도 생각해서 연락할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꽤 흘러도 사위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변명조차 안 하는 사위에게 더 화가 난 딸은 사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문자로 이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의외의 방안을 생각해냈더라고요. 그 사실을 바로 사부인한테 얘기했던 건지 사부인이랑 같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이혼한 적 없고 사부인이 보셨다는 애도 호적에 없어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적어도 저희한테 물어보고 확인한 뒤에 결정하셔야죠. 말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어떻게 멀쩡한 애들 사이를 갈라놔요? 지금 종이 쪼가리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본 애가 사위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위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왔어야죠. 사위애가 맞으니까 그 애한테 양육비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릴 얼마나 호구로 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내 아들애 맞아요. 양육비 주는 게 걸려서 그래요? 그까짓 거 안 주면 그만이에요.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래도 지 씨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책임지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 아이는 사부인이랑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그 길로 끊으면 그만인 관계예요. 그딴 것도 자랑이에요? 어떻게 핏줄을 버린 애만에 함부로 짓거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절대 내 딸 안 보냈을 거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저희 소송할 겁니다. 돌아가세요. 고소할 거란 말에 사부인은 저희에게 애원하던 걸 관뒀고 바로 얼굴색이 돌변해버렸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내내 하던 착한 얼굴은 다 사라지고 표독스럽기 그지없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참 매정하네. 부모 없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두 사람 말대로라면 우리 아들이 그 애를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건데 그게 도리에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까?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진짜 몰상식한 건 당신들이네. 어디다 비교해요. 책임질 짓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땅떵거리는 겁니까? 아무데나 싸지르고 애 만든 걸로 모자라 멀쩡히 살아있는 부인까지 죽었다 뻥치지 않았어요?
불쌍한 애를 엄마도 못 만나게 보육원에 숨겨두는 게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애 엄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애 엄마 죽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부인이 말 지어냈는데 선수시구나. 애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왜 장가 보냅니까? 그 애랑 엄마랑 결혼시켰지. 왠지 사부인이 애 엄마 죽었다고 우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이리로 불렀어요. 그날 선생님은 비행기 편이 결항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고 사부인과 사위가 우리 집을 들이닥쳤을 때 제가 몰래 연락을 넣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찾고 싶던 애 아빠를 보러 우리 집으로 날아오다시피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사부인이 애 엄마를 부정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선생님이 등장했어요. 열린 현관문으로 선생님이 들어서자 인기척에 돌아본 사위가 먼저 선생님을 발견했고 선생님을 보자마자 사색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위는 사부인 뒤에만 숨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있었는데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니 그 기세가 한순간에 무장해제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사위 얼굴을 보자마자 그간 당했던 서름이 폭발했는지 사정없이 사위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이 쓰레기 새끼야.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 여태 숨느라 고생 많았겠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면서? 날 버리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히 떠날 것이지. 왜 내 아들까지 데려가? 선생님이 악을 지르자 놀란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뒤늦게 선생님에게 대항했습니다. 선생님을 엄청나게 싫어했었는지 바로 막말을 퍼붓더군요. 이 천박한 게 누굴 손대? 그러게 애를 낳긴 왜 낳아? 돈 줄 테니까 지우라고 했지. 네가 어른 말을 귓등으로 쳐들으니까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줄 알았어. 너처럼 싼 년이 우리 아들을 넘본 것부터가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어코 사고를 쳐? 사부인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외국인이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사위랑 선생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난 후 사위가 당황해서 사부인한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인은 자기 아들이 외국인이랑 사고친 걸 몰래 해결해준다고 사위한테 애 훔쳐라, 애 버려라, 애는 한국 보육원에 숨겨라 등등 이 파렴치한 짓을 시켰던 거였어요. 사부인은 우리한테 화가 난 감정을 외국인 하대하듯 선생님에게 풀었습니다. 선생님을 마구마구 패면서 자꾸 선생님 때문에 사위 앞길 망했다고 원망을 해댔어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급히 주변에 있는 걸 주워들었고 바로 사부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제가 던진 게 우리 손주 똥기저귀 갈아놓은 거였더라고요. 기저귀가 날아가는 힘에 못 이겨 풀어졌는데 그 때문에 사부인 머리통에 노란 똥이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냄새로 이물질의 정체를 눈치챈 사부인이 악 비명을 지르며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든 폭력은 정당화 안 된다고요. 장모님이 이러신 것도 폭력이에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면? 법으로 따져보자고? 나야 좋지. 나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건데 당신이 이 똥기저귀 가지고 고소하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사기친 것도 다 불어야 되는 거 알지? 자백할 각오 됐으면 어디 한번 고소해봐. 여보, 알았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 여자 사랑한 적 없고 애도 끝까지 책임질 생각 없었어. 당신은 저 여자랑 다르단 말이야. 나 당신한테는 다 진심이었다고. 당신을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거든? 근데 이미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버렸는데 어쩌냐? 나 지금 당신 얼굴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치가 떨려. 나더러 앞으로 범죄자를 데리고 살라고? 우리 애 아빠 할머니 될 사람으로 범죄자를 두라고? 그럴 바엔 버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사위는 이혼하자는 딸의 말에 똥줄이 탔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대체 자기가 답답할 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분에 못 이긴 사위가 딸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건 또 지켜볼 수 없던 저는 쓰레기통에 있는 똥기저귀를 들고 사위 앞에 가서 휘저었어요. 사위가 놀라서 황급히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네 자식 똥인데도 더럽냐? 그러니까 자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넨 아빠들 자격이 없어. 결혼을 100번 1000번 해봐라. 너 같은 놈은 여시 같은 엄마 치마폭에서 나오질 말아야 돼. 괜히 다른 집 귀한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네 엄마 뒤치다거리나 하고 살아. 이 이상 그들과 말을 섞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집에서 쫓아내고자 양손에 똥기저귀 들고서 두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때까지 겁을 주었고 맨발로 뛰쳐나가길래 두 사람의 신발을 발로 차서 바깥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선생님을 달래주었습니다. 용감하게 이혼 통보를 했지만 사실은 크게 상심한 딸도 제가 나서서 위로를 해주었네요. 이 젊은 청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못난 놈을 만난 탓에 의도치 않게 삐끗했을 뿐인걸요. 이제 못난 놈이 사라졌으니 우리 딸도 선생님도 험난한 비포장도로 길을 벗어났을 거예요. 그날 저는 선생님더러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사부인과 사위가 괜한 안갚음을 갖고 선생님한테 해코지하면 큰일이잖아요.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민폐를 끼칠 순 없다고 했지만 저희 딸도 선생님을 붙잡는 바람에 결국 자고 가게 되었죠. 다음 날 선생님이 제주도 공항까지 가는 걸 배웅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선생님은 아들을 찾고 저녁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곤 저희랑 같이 사돈댁을 사기죄로 고소, 이혼 소송 진행했고 선생님 쪽, 우리 쪽에 양육비 다 떨어지도록 양육비 청구 소송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야무지게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착실히 돈을 모았다고 양육비를 받게 된 것만으로 자기한테는 충분한 보탬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저희 쪽이랑 선생님 쪽 다 나쁘지 않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지 한창일 아가씨들 가슴속에 남은 상처는 어떻게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웃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위의 실체를 알았을 때 제 딸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충격적인 일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현재 저희 딸은 물론 손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살게 된 선생님은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학원 수강을 무료로 듣게 해줘요. 괜찮다고 한사코 말리며 돈을 내려고 해도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 생각하는 마음은 어쩜 우리 딸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제 딸을 챙기는 것처럼 똑같이 선생님을 챙겨주고 있어요. 명절 때도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오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정말 우리 집을 찾아와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친정엄마 생각하듯 명절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는 제가 더 감사했죠. 선생님 식구 덕분에 저 또한 명절에 북적거리며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희 딸도 다행히 선생님과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 선생님은 승무원이었고 딸은 호텔리언이 직종도 비슷했거든요. 대화도 잘 통했고 또 둘 다 애엄마다 보니까 육아 정보도 알아서 잘 공유하면서 나름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얼떨결에 손주가 둘이나 된 셈인데 마치 대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네요. 여유가 되면 반려동물도 분양받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딸 인생과 제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낭떠러지를 피했다는 얘기 잘 해주셨으니까요. 아마 올해 오늘 다 갖다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 앞날만큼은 부디 낭떠러지 구간이 적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